이혼하자. 참고로 위자료는 없어. 뭐라고? 이혼? 그러면 우리 시아버님은 어쩌고? 그 노인네 내일 요양원에 버릴 거야. 43번째 생일날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륜녀는 당당하게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근데 여긴 이제 제 집이니 꺼지시고요. 13년을 헌신한 서유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치매 걸린 시아버지는 낡은 노트북을 서윤에게 던졌습니다. 냄새는 나나 이거 가지고 꺼져!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레기처럼 던진 그 낡은 노트북 안에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윤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13년을 매일같이 반복해온 몸이 저절로 깨어난 거였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서윤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43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거울 속 얼굴은 푸석하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또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는 뜻이었죠. 서윤은 낡은 슬리퍼를 끌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술 냄새였어요. 남편 민석이 소파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넥타이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 옆 테이블 위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야식 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치킨뼈가 담긴 접시, 기름이 번들거리는 젓가락, 반쯤 남은 콜라병까지요. 서윤은 그 광경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조차 이제는 잘 모르겠었어요. 서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놓인 특유의 냄새와 양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어요. 72세의 시아버지 준철은 침대에 누운 채 희미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은 분이었죠. 한때는 중견기업의 회장으로 위풍당당했던 분이 이제는 스스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아버지의 몸을 조심스럽게 돌려 눕혔습니다. 70kg이 넘는 거구를 혼자 돌리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서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허리에서는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고 기저귀를 확인했어요. 역시나 젖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아들이고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드렸죠. 그리고는 손목 보호대를 꺼내 손목에 단단히 감았습니다. 이미 손목 인대가 상할 대로 상해버린 지 오래였어요. 기저귀를 갈고 나서 서윤은 시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반쯤 열린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숨소리요. 그 모습이 왠지 오늘따라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서윤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드리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힘내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윤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또 다른 전쟁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아침 준비였어요. 시어머니 김 여사는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나물은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됐어요. 서유는 냉장고를 열어 미리 손질해둔 콩나물과 시금치를 꺼냈습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물에 헹구고 데치고 양념을 넣어 조물조물 무치는 동작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나물을 무치는 사이 다른 손으로는 해장국 냄비를 올렸습니다. 어젯밤 술을 마신 남편을 위한 것이었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를 저으면서 서유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 아침은 언제 챙기지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매일 같은 대답이었으니까요. 아침 6시 반이 되자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식탁에 앉자마자 국그릇을 한 숟갈 떠보더니 인상을 확 구겼어요.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너 나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니? 서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바로 간 맞출게요. 소금을 조금 더 넣어드렸지만 시어머니의 불평은 끝나지 않았어요. 나물이 질기다. 밥이 된 것 같다. 젓가락 놓인 방향이 틀렸다. 하나하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서유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꾸를 했다가는 더 큰 잔소리가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7시가 되자 남편 민석이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숙취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서유는 해장국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 인사가 아니었어요. 민석은 국그릇을 밀어내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야, 와이셔츠 다림질이 이게 뭐야? 주름이 그대로잖아. 오늘 중요한 입찰 PT란 말이야.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밤 새벽 2시까지 다림질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다리미를 꺼내 다시 셔츠를 다렸습니다. 사실 오늘 입찰 제안서는 서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내일까지 급하다며 던져놓고 간 자료를 서윤이 밤새 수정하고 디자인까지 새로 잡아준 거였어요. 예전에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던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걸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카피가 좀 올드해. 아줌마 감성이라니까.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네.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었지만 꾹 삼켰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15살 중학교 2학년이었죠. 지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가방도 신발도 심지어 양말까지요. 서윤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걸 다 사주느라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던가요? 지훈은 서윤에게 다가오더니 대뜸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용돈. 애들이 다 신는 한정판 운동화 사야 돼. 30만 원이면 돼.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만 원이라니요.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 판이었어요. 서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건 아빠한테 말해볼게. 엄마는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 순간 지훈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경멸이 담겼어요. 아, 짜증나. 엄마는 능력도 없으면서 왜 맨날 아빠 핑계야? 진짜 쪽팔리게. 지훈은 그 말을 내뱉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가슴 한복판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키운 아들이 던진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서유는 부엌에 남겨진 설거지 더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이 마치 서윤의 인생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치우는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요.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 갔을까?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자 시아버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가 문틈 사이로 서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초점 없이 허공만 바라보시던 분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눈빛이 유난히 맑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서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내 착각이려니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방문이 스르륵 닫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서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 먼지가 잔뜩 쌓인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15년 전 대기업에서 받았던 마케팅 대상 트로피였습니다. 한때는 서윤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것이었죠. 서윤은 옷소매로 트로피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먼지 사이로 반짝이는 금빛 글씨가 드러났어요. 서윤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걸 봤던 날 서윤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때의 서윤은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이 반짝였으며 미래가 찬란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트로피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가 날리며 과거의 영광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은 짙은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창고를 뒤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평소에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분주했습니다. 서윤이 방에 들어갔을 때 시아버지는 창고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내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그것은 낡디 낡은 노트북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구형 제품이었죠. 겉면에는 스티커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플라스틱이 벗겨져 있었어요. 충전기 줄은 덜렁덜렁 바닥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노트북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건 다름 아닌 서윤 자신의 옛날 물건이었거든요. 결혼 전 회사 다닐 때 쓰던 노트북이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버리려다 창고에 처박아 둔 지 오래된 물건이었죠. 시아버지는 그 낡은 노트북을 마치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놓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노트북 표면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들고 있는 노트북을 본 시어머니가 인상을 구겼어요. 이게 뭐야? 이 더러운 거. 어디서 이런 고물을 꺼내셨어요? 빨리 내놔요. 시어머니가 노트북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평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던 분이 갑자기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거야. 내 보물상자야. 도둑년들아 손대지 마.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서윤도 놀란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뒤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시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추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거 제 건데요. 고장나서 안 켜져요. 소용없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서윤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윤을 빤히 올려다 보았어요.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윤에게만 살짝, 아주 살짝 윙크를 한 거였어요. 한쪽 눈을 깜빡이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서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가 윙크를 하시다니요. 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노트북만 쓰다듬고 계셨어요. 마치 방금 전 윙크는 없었다는 듯이요.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분명 착각이었을 거라고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필 저 노트북일까요? 왜 아버님은 보물상자라고 하셨을까요? 그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예전에는 밤 10시면 들어오던 사람이 11시, 12시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주말마다 접대 골프라며 새벽같이 나가서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죠. 서윤의 촉이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남편의 눈빛, 말투, 표정, 사소한 것들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애써 외면하려 했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확인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빨래를 돌리고 있었어요. 세탁기에 옷을 넣으려고 남편의 셔츠를 들었는데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셔츠 깃에 무언가 묻어 있었어요. 서윤은 셔츠를 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진한 립스틱 자국이었어요. 분명 서윤이 쓰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거든요. 간병 생활의 화장이라니 사치였으니까요.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셔츠를 코에 가져다 댔어요.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윤이 모르는 향기였어요. 낯선 여자의 냄새였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셔츠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셔츠를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물었다가는 더 무서운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집을 나가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학비도 벌어야 했고요. 서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모른 척 하자고요. 그냥 넘어가자고요. 하지만 알면서 모른 척하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쪼그라든 사람이 됐을까요?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베란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그 노인네 요양원 보내고 정리할게. 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노인네, 요양원?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들은 말이었어요. 남편은 누군가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며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서윤의 손에서
설거지하던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때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시아버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가 문틈 사이로 베란다 쪽을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은 노트북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은 일자로 굳어 있었어요. 서윤은 그 눈빛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친구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혜정아, 나 어떡해. 그 사람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혜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확실해? 증거는 있어? 서윤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근데 통화 내용이랑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윤아, 증거부터 잡아.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러다 쫓겨나. 정신 차려. 전화를 끄는 서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를 잡으라고요. 말은 쉽지만 어떻게 잡죠? 서윤은 문득 남편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걸 확인하면 뭔가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남편이 출근한 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의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카드 슬롯은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이미 메모리 카드를 빼간 거였습니다. 서윤은 힘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역시 빈틈이 없군요. 모든 게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계셨어요. 서윤은 이불을 덮어드리며 나직이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편히 주무세요. 일어서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갑자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손아귀 힘은 의외로 강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서윤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또박또박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서윤은 숨을 죽이고 손바닥에 집중했습니다. 준비. 서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뭘 준비하라는 거죠? 서윤은 시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고 잠든 척하고 계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불을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아버님. 서윤이 방을 나가자마자 시아버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투명한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주먹이 이불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요. 한편 서윤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남편,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베란다에서 몰래 하는 전화 통화.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윤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요. 그날 오후 서윤은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에게 말했어요. 저 앞에 검은색 승용차 보이시죠? 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의아한 눈으로 백미러를 봤지만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죠. 남편의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집 쪽이 아니었어요. 서윤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차가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택시에서 내려 건물 로비로 향했어요. 로비 한쪽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5분쯤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보고 말았어요. 남편 민석이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29살쯤 되어 보였어요. 짧은 치마에 높은 힐을 신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찰랑거리며 어깨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바라보며 서윤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자의 얼굴을 감싸주더니 입술을 맞추었어요. 서윤의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3년이었어요. 13년을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이런 배신이었습니다. 서윤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렸어요. 화면이 흔들려서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제대로 된 사진이 찍히지 않았어요. 결국 서윤은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어차피 눈으로 본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서윤은 비틀거리며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서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런데 아들 지훈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남편 목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서윤은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걸터앉아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만약에 아빠가 젊고 능력 있는 새엄마를 데려오면 어떻겠어?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라고요? 숨이 막혔어요. 서윤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엄마를 버리겠다는 말에 소리를 지를 거라고요. 새엄마? 누군데? 세라 누나 알지? 아빠 회사 비서실장. 서윤은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세라.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키스하던 그 여자가 세라였던 거예요. 이미 아들도 그 여자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훈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상관없어. 대신 나 미국 유학 보내줘. 지금 엄마는 돈 없어서 학원도 싼 데만 보내잖아. 진짜 쪽팔려. 그 순간 서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은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어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충격이었지만 아들의 배신은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가슴을 후벼 팠어요. 15년 동안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이유식을 만들었고 아플 때마다 밤새 안아주었으며 학원비 한 푼이라도 더 대려고 자신은 화장품 하나 안 사고 아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고작 유학 보내주면 엄마를 버려도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그렇게 쭈뼛거리고 서 있어? 들어왔으면 밥이나 차리지. 서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서윤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라, 그 아이 알지? 예쁘고 똑똑하더라. 남자가 능력 있으면 첩도 두는 거지. 내가 오죽 칠칠 맞지 못하면 남편이 밖으로 돌겠니?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보다 내연녀 편을 드는 시어머니라니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윤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이 집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쓰레기 취급이었습니다. 위장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려 방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문틈 사이로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 손잡이를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잠시 후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윤과 마주쳤어요. 남편은 서윤의 눈물 자국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켰네. 차라리 잘 됐어. 말이 나온 김에 정리하자. 이혼하자. 서윤은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이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요? 내가 당신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밤새 기획서 써준 게 누군데?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어요. 내줘? 웃기지 마. 세라는 비즈니스 파트너야. 너 같은 밥순이랑은 급이 달라. 밥순이?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13년간의 희생이 고작 밥순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다니요. 서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못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엔 절대 이혼 안 해. 서윤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는 한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그마저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그 핑계 이제 안 먹혀. 내일 당장 요양원에 처박을 거야. 너 핑계대고 안 보냈던 건데 이제 끝이야.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5년간 자신이 밤낮 없이 모신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서윤은 시아버지 방 쪽을 바라보았어요. 문틈 사이로 시아버지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은 서윤을 지나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서윤은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서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시아버지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서유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그 낡은 노트북을 쓰다듬고 계셨어요. 달빛에 비친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요. 서유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43번째 생일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축하받을 기분은 전혀 아니었어요. 며칠 전 목격한 남편의 외도, 아들의 배신이 아직도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푸석하고 생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43살이라기엔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오늘이 생일이라는 게 실감도 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서윤에게 말을 걸어왔거든요. 오늘 저녁에 손님 온다. 상 좀 제대로 차려. 서윤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틈도 없이 남편은 덧붙였어요. 미역국 같은 거 말고 스테이크 해. 근사하게. 서윤의 생일에 미역국 대신 스테이크를 준비하라니요. 그것도 손님을 위해서요.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도대체 누가 오는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나가더니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서윤은 보고 말았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키스하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윤세라, 29살의 젊고 화려한 여자가 케이크와 와인을 양손에 들고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내연녀가 자기 집에 자기 생일에 마치 주인처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발을 땅에 붙인 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세라는 서윤 앞에 서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제가 파티해드리자고 민석 씨 졸랐어요. 언니라고요? 파티라고요?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생일 축하를 한다니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자신만 더 비참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세라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유, 세라 왔니? 어서 와. 이리 앉아라. 시어머니는 세라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서윤은 그 광경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연녀와 친한 사이였던 거예요. 얼마나 오래전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가 세라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임신했다며? 몸조리 잘해야지. 혼몸도 아닌데 고생이 많아. 서윤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임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서윤은 숨이 막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겨우 벽을 짚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었어요. 서윤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들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은 세라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손에는 최신형 게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어요.
지훈이 세라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아니 새엄마. 저번에 사준 이거 진짜 고마워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새엄마. 그 단어가 서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고작 게임기 하나에 다른 여자를 새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하지만 지훈은 엄마의 흔들리는 눈빛을 외면했어요. 고개를 돌리더니 세라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케이크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마치 서윤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 거였어요. 고작 게임기 하나에 엄마를 팔아넘긴 거예요. 서윤의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툭 던지더니 말했어요. 서윤아,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위자료는 없어. 양육권도 내가 가져가. 넌 무직이잖아. 서윤은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내연녀와 아들이 함께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이 집 전세금은 내 친정 돈이에요. 결혼할 때 엄마가 보태준 돈이라고요. 그거라도 내놔요. 세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와인 잔을 손에 들고 다리를 꼬며 말했어요. 증거 있어요? 아줌마, 추하게 굴지 말고 그냥 나가요. 태교에 안 좋으니까. 말 하나하나가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윤은 이성을 잃을 것 같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3년간의 희생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요. 서윤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서 세라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벌떡 일어나 서윤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쪽팔리게 진짜. 그냥 나가. 지훈이 서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15살 사춘기 소년의 힘은 생각보다 셌어요. 서윤은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어진 채 서윤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비웃음, 세라의 코웃음, 시어머니의 한심하다는 시선, 그리고 자신을 밀어버린 아들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천천히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참함이 극에 달하면 눈물도 마르는 거였어요.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아서 뭐하나요? 가족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요.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의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휠체어가 거실로 돌진해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시아버지가 휠체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는 그 낡고 더러운 노트북을 꼭 안고 있었어요. 충전기 줄이 바닥에 끌리며 덜렁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은 평소에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들어가 계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아버지의 눈에 슬픔과 분노와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노트북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에이, 냄새나는 년. 이거 가지고 꺼져. 내 집에서 나가. 서윤은 바닥에 엎어진 채 시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냄새나는 년이라고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시아버지마저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시아버지는 노트북을 있는 힘껏 서윤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무거운 노트북과 충전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서윤은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트북 모서리가 서윤의 이마를 스쳤어요.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피였습니다. 서윤은 이마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피가 묻어났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배신감이었어요. 5년간 밤낮 없이 모셨던 시아버지마저 자신을 이렇게 대하시다니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석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노인네가 쓰레기를 주네. 그거 고물상에 팔아서 밥이나 사 먹어라. 시어머니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세라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우, 노인 냄새. 오빠, 빨리 내보내요. 기분 잡쳤어. 서윤은 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시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흐리멍덩하던 눈이 아니었어요. 맑고 또렷한 눈빛이 서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이요. 꼭 열어봐. 서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열어보라고요? 이 낡은 노트북을요? 서윤은 눈을 크게 뜨고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민석이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나가. 오늘 밤까지 짐 싸서 나가.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가로 번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노트북과 충전기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방금 시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일까요? 왜 이 낡은 노트북을 꼭 열어보라고 하신 걸까요? 서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접을 수도 없었어요. 잠옷 위에 코트 하나만 걸치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낡은 노트북과 충전기도 함께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과 세라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통통하는 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정리됐네. 축하해, 자기야.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1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내쳐진 거였어요.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서윤의 뺨을 때렸어요. 코트 하나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덜덜 떨면서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구 혜정의 집에 갑자기 찾아가기도 미안했어요.
서윤은 허름한 모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더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서윤은 모텔 카운터에서 가장 싼 방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비상금으로 넣어둔 현금이 전부였어요. 좁고 냄새나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요. 서윤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얼굴 반쪽을 뒤덮고 있었어요. 핏자국 사이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푸석한 피부, 꺼진 눈, 갈라진 입술. 서윤은 수돗물로 피를 닦아냈습니다. 피를 닦고 나서 서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이게 뭐라고? 시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어요. 꼭 열어봐. 그 입모양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낡은 노트북이 켜지기나 할까요? 10년 넘게 창고에 처박아뒀던 물건인데요. 서윤은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노트북에 불이 들어왔어요.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부팅 화면이 지나가고 바탕화면이 뜨려는 순간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한 적이 없었는데요. 서윤은 일단 생각나는 숫자들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일, 결혼기념일, 지훈이의 생일. 하나하나 넣어봤지만 모두 비밀번호 불일치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3번 틀리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초조해졌어요. 대체 비밀번호가 뭘까요? 서윤은 노트북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노트북을 보물상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시아버지가 비밀번호를 아실 거예요. 서윤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때 문득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아버지가 치매 연기를 하며 누워 계실 때 서윤이 밤마다 손을 잡고 했던 푸념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마다 시아버지 손을 잡고 울며 했던 이야기들이요. 그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2008년 5월 10일 기억나세요? 회사에서 첫 프로젝트 대박 쳤던 날이요. 그때 저 진짜 빛났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요? 혹시 그날 날짜가 비밀번호일까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바뀌며 바탕화면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의 그 모든 푸념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탕화면에는 단 하나의 폴더만 있었습니다. 폴더 이름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 서윤이에게.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폴더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동영상 파일, 엑셀 파일, 그리고 이상한 프로그램 파일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먼저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어요. 영상 편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빛이 맑고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영상 속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아, 나는 미치지 않았다.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어.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 연기였다고요? 영상 속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6개월 만에 회복했지. 그런데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본 광경이 충격적이더구나. 내 아들 민석이가 병실에서 이미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내가 빨리 죽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시아버지의 눈이 슬픔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하기로 했어. 치매 환자인 척, 정신이 없는 척 하면서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지. 5년이 걸렸다. 5년 동안 나는 모든 걸 보고 들었어.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간 누워서 연기를 하셨다니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서윤아, 내 아들 민석이는 널 껍데기만 남겨놨구나. 내가 밤마다 내 손을 잡고 울던 거 다 들었어. 회사 기획서 써준 것도, 입찰 제안서 만들어준 것도 다 알고 있어. 회사를 키운 건 민석이가 아니라 너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서윤의 희생을, 서윤의 고통을, 서윤의 눈물을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알아봐 주신 분이 시아버지였습니다. 영상 속 시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노트북 안에 모든 걸 담아뒀다. 내가 평생 모은 해외 비밀 계좌가 있어. 민석이도 아내도 모르는 돈이야. 계좌 잔고는 500억이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 돈은 원래 회사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야. 하지만 민석이한테 주면 세라랑 함께 다 날릴 게 뻔해. 그래서 너한테 주기로 했어. 시아버지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 돈으로 내 회사를 차려라.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아들을 무너뜨려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영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시더니 마지막 말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더 일찍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매일 밤 울 때 함께 울었다. 부디 행복해라. 아버지가 미안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서윤은 노트북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시아버지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5년간 누워서 가족들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셨을 테니까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 연기해야 했었을 테니까요. 서윤은 눈물을 닦고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 관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계좌 정보가 떴습니다. 화면에 예치금이라는 글자와 함께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500억 원. 서윤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로 50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중장부라는 제목이었어요. 파일을 열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금액과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석이 세라 명의로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이었습니다. 1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횡령 금액만 수십억이 넘었습니다. 서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모든 걸 혼자 조사하셨던 거예요.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이 모든 증거를 모으셨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고 있었어요. 동이 트려는지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채 아침이 온 거였어요.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윤 씨 되십니까? 저는 박준철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회장님께서 어젯밤 돌아가셨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예, 어젯밤 11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 11시면 서윤이 쫓겨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 거실에서 파티를 하느라 방 안에서 쓰러진 회장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방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족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는데 바로 옆방에서 시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계셨던 겁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서윤은 모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서윤에게 노트북을 던지시며 큰 소리를 치셨잖아요. 그때 너무 무리하셨던 거예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며느리가 쫓겨나는 걸 보시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 스트레스가 심장을 먹게 한 거예요. 아버님, 저를 살리려다가 서윤은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윤을 위해 연기를 하셨던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서윤을 쫓아내는 척하면서 노트북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을 무너뜨려라. 그게 마지막 부탁이다. 서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슬픔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증거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횡령 증거, 비밀 계좌, 모든 것이요. 서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더 이상 울기만 하면 안 됐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했어요. 서윤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약속할게요. 반드시 복수할게요. 아버님이 모아두신 증거로 반드시요. 서윤은 노트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갑던 노트북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그냥 고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자 서윤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열쇠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둡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윤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년 동안의 어둠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때는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대형 장례식장의 넓은 홀에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국화꽃 향기와 향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가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서윤은 그 사진을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상주석에는 남편 민석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에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루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신 시계를 확인하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은 벌써 유산 계산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서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어요. 며칠 전 쫓겨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푸석하고 지쳐 보이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자세도 당당했습니다. 서윤이 조문객들 사이로 걸어 들어오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서윤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뻔뻔한 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아버님 화병 나게 해서 돌아가신 거야. 재수없게.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서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걸음으로 영정사진 앞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왔어요. 마지막 인사드리러요. 민석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유산 바라고 왔냐? 꿈깨. 아버지 명의 재산은 이미 내가 다 차명으로 돌려놨어. 너한테 돌아갈 건 한 푼도 없어. 서윤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요? 두고 보죠.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윤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의아했던 거예요. 하지만 금방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아들 지훈이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인데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세라가 옆에 앉아 지훈에게 뭔가를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잠시 후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였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잠시 시간을 내주십시오.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지훈, 세라도 뒤따랐습니다. 서윤도 조용히 앞쪽에 섰어요.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고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녹화해 두신 영상 유언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생하겠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시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계셨어요. 서윤이 모텔에서 본 그 영상의 연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치매 환자였던 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녹화를 하셨다니요. 영상 속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강준철은 온전한 정신으로 유언한다. 내 모든 개인 자산과 주식은 며느리 이서윤에게 증여한다. 장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말도 안 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치매 노인 유언은 무효야. 이건 조작이야. 민석이 스크린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영상을 끄려고 했어요. 하지만 장례식장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회사 돈 횡령해서 윤세라한테 퍼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지 비틀거렸어요. 세라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증거는 서윤이가 가지고 있다. 서윤이가 널 심판할 거다. 넌 내 아들 자격 없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장내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조문객들이 민석과 세라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석이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세뇌한 거지? 환자를 꼬드겨서 유언장을 조작한 거야.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은 치매가 아니셨어요. 당신과 어머님을 시험하신 거예요. 5년 동안 연기하시면서 모든 걸 보셨죠. 민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지훈이 슬금슬금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야? 엄마 부자 된 거야? 나 유학 보내줄 수 있어? 서윤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밀치며 쪽팔리다고 소리치던 아들이었어요. 새엄마라고 부르며 세라 옆에 붙어있던 아들이었죠. 그 아이가 돈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비켜. 새엄마한테 가서 보내달라고 해. 난 이제 내 엄마 아니야.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아들을 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영정 사진 앞으로 갔어요. 서윤은 시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이제부터 제 방식대로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고요.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슬픔을 삼키고 결의를 다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리고 몸을 일으켰어요. 뒤에서 민석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하겠다. 유언을 무효로 만들겠다고 발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며 서윤은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꽃이 온몸을 데우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시작이에요. 반드시 이길게요. 서윤은 단단한 걸음으로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림자 아내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민석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민석은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죠. 거기에 더해 서윤을 상대로 횡령과 사기 혐의로 맞고소까지 했어요. 민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거짓 인터뷰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간병인 며느리가 치매 시아버지를 가스라이팅해서 재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악의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어요. 댓글창은 서윤을 향한 악플로 가득 찼습니다. 황혼 이혼녀, 재산 사냥꾼, 간병 사기꾼. 온갖 더러운 말들이 서윤을 공격했어요. 서윤은 그 기사들을 보며 분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박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커다란 법정이었어요. 방청석에는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세라가 같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증인석 쪽에 앉아 있었어요. 민석 측 변호사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중후한 인상의 변호사가 서윤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피고 이서윤은 5년간 치매 환자인 시아버지를 격리하고 세뇌했습니다. 가족들의 면회를 막고 고인을 독점하며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윤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가 계속 몰아붙였어요. 고인은 5년간 치매 상태였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환자가 어떻게 저렇게 명확한 유언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분명 피고가 조작한 겁니다. 판사가 서윤 측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고인이 직접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고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법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노인네 빨리 죽어야 재산 정리하는데 언제까지 버틸 거야? 이어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중장부 안 들키게 잘 숨겨. 감사 나오면 큰일 나. 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세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녹음이 서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이혼하고 돈 없는 거 쪽팔려. 아빠 따라갈래. 엄마한테서 노인 냄새나.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들의 그 말을 다시 듣는 건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더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였어요. 이것은 고인께서 휠체어 밑에 숨겨두신 녹음기입니다. 5년간의 녹음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오늘도 울었구나. 내 손이 떨리더라. 아버지가 미안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녹음하신 거였어요. 서윤이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내 기저귀 갈고 밥 해주고 민석이 기획서까지 써주더라. 저 아이가 없으면 이 집은 무너졌을 거야.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간병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냉대했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혼자 울며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끄라고. 저거 가짜야. 조작이야. 민석이 스크린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세라도 따라 뛰어나왔어요.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제압했어요. 민석은 팔을 붙잡힌 채 발버둥 쳤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세뇌한 거야. 믿지 마세요.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정숙,
피고인 측 더 이상 방해하면 퇴정시키겠습니다. 민석은 억지로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세라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께서 수집하신 이중장부입니다. 원고 최민석이 윤세라와 공모하여 회사 돈을 횡령한 내역입니다. 날짜별로 금액과 계좌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윤이 증인석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 최민석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별도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세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본 재판부는 고인의 유언 영상과 녹음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유언을 남겼다고 판단합니다. 원고 측의 유언 무효 청구를 기각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거였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에 따라 원고 최민석에 대한 횡령 혐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합니다. 그 순간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석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민석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나 아무 죄도 없어. 이건 음모야. 하지만 수사관들은 민석을 끌고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갑찬 민석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던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그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서윤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님, 첫 번째 약속 지켰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뒤 서윤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500억 원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 이름은 준철 인베스트먼트로 정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였죠. 서윤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13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여자가 갑자기 대표이사라니요. 말이 되냐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윤에게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 출신의 실력이 있었거든요. 녹슬지 않은 감각과 판단력으로 하나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편 민석의 회사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횡령 스캔들이 터지자 거래처들이 하나둘 손을 끊었어요. 은행에서도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직원들은 월급이 밀리자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구속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투자회사를 통해 민석의 회사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채권단을 장악하고 이사회에 압력을 넣었어요. 결국 민석의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되었고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 당일 서윤은 직접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경쟁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서윤의 제시 금액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서윤은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자금으로 그 회사를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13년 전 자신이 밤새 기획서를 써가며 키웠던 바로 그 회사였어요.
인수 첫날 서윤이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커다란 유리문에 새로운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준철그룹. 서윤은 그 로고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13년 전에는 남편의 그림자로 이 건물을 드나들었는데 이제는 주인으로 들어서는 거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줄지어 선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서윤을 맞이했어요. 회장님, 환영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임원들의 얼굴도 보였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서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넓은 회장실에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책상 밑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민석이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민석이 회사에 숨어들어 있었던 거였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잘 나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윤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서윤은 의자에 앉은 채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계속 애원했어요. 지훈이 봐서라도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바보였어. 세라한테 속은 거야. 제발.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족이요? 당신은 그 말할 자격 없어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을 내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당신 해고해요. 그리고 지훈이 핑계대지 마세요.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어요. 감옥에서 썩어요.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애원하던 눈빛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내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회사를 세웠다고. 서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사를 세운 건 당신이지만 키운 건 저예요. 기억나요? 밤새 제안서 써준 거, 입찰 자료 만들어준 거, 다 누가 했는데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실에 불법 침입자가 있어요. 내보내주세요. 경비원들이 올라와 민석을 끌어냈습니다. 민석은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할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그 소리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어요. 며칠 뒤 세라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기밀 문서와 금고에 있던 보석을 훔쳐서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붙잡혔다고 해요. 뉴스 화면에 세라가 나왔습니다. 두 손이 수갑에 묶인 채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이건 내 거야. 못 나. 오빠가 준 거라고. 하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라를 연행해 갔습니다. 서윤은 그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저런 최후를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살던 아파트가 민석의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증금도 없는 단칸방 월세로 쫓겨났어요. 지인들 말로는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연락해서 용서를 빌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잘못했다며 통곡했다고요.
하지만 서윤은 그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회사를 빠르게 정상화시켜 나갔습니다. 과거 자신을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임원들을 하나하나 실력으로 제압했어요. 회의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틀린 보고서는 가차없이 지적했습니다. 능력 없이 자리만 차지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사표를 냈어요. 3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출은 올랐고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직원들은 서윤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능한 회장 밑에서 고생하다가 실력 있는 리더를 만났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은 텅 빈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깨끗하게 닦인 낡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시아버지의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서윤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아버님? 이제 진짜 제 회사예요. 아버님이 지키고 싶어 했던 그 회사요. 약속 지켰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거친 기분이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제 업계 최고의 여성 CEO로 자리 잡았어요. 준철 그룹은 승승장구하며 해외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경제 잡지마다 서윤의 성공 스토리가 실렸어요. 경력 단절 주부에서 재벌 총수로 라는 제목이 붙곤 했죠. 하지만 서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준철 재단을 설립했어요. 시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창업과 재기를 돕는 일을 했어요. 서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재단 사무실에는 감사 편지가 쌓여갔습니다. 서윤님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펼칩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서윤은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서윤에게는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지훈이었어요. 3년 전 아빠가 구속되고 새엄마라고 불렀던 세라마저 도망간 뒤 지훈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월세방에서 쫓겨나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했어요. 서윤은 그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두지 않았어요. 지훈이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기다렸거든요. 새엄마라고 부르며 게임기에 엄마를 팔아넘겼던 아이였잖아요. 쫓겨나는 엄마를 밀치며 쪽팔리다고 소리쳤던 아이였고요. 그런 아이가 돈 때문에 돌아온다면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비참한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는 자퇴해야 했고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횡령범의 아들이라는 손가락질이 따라다녔어요.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은 이제 낡은 옷으로 가려야 했고 한정판 운동화 대신 시장 운동화를 신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추운 겨울밤 찜질방 구석에서 잠을 청하며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밥이 그리웠습니다. 지우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밤새 일하고 새벽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고 도둑이 들어 경찰서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지우는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제야 알게 됐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짓고 할아버지 간병하고 아빠 기획서까지 써주던 엄마. 그런 엄마한테
능력도 없으면서라고 말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노인 냄새 난다고 했던 말이 떠오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우는 서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찢어버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두 번째도 찢었습니다. 세 번째도요. 그렇게 수십 통의 편지를 쓰고 찢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 통을 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답장이 올까요? 아니, 답장이 오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서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한마디였어요.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엄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엄마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3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지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서윤은 천천히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그 뒤로 지우는 서윤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땄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학마다 요양원 봉사를 다녔어요. 할아버지에게 못다한 효도를 다른 어르신들께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서윤의 고급 아파트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훈이 교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이 된 지훈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헛에 가득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깊고 성숙한 눈빛이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오늘도 멋지세요. 지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교복 옷깃을 바로잡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너도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을게. 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아들이 돌아왔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변한 아들이요. 오후에 서윤은 시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날씨가 눈부시게 좋았어요. 따스한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서윤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져온 카네이션을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작은 모형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북 모양의 모형이었어요. 그것도 묘비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버님, 저 행복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제 인생이었어요. 제 자존감이었고 제 용기였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도 이제 착해졌어요. 매일 할아버지 사진 보면서 잘못했다고 해요. 아버님이 계셨으면 예쁘게 봐주셨을 텐데.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버님. 늘 감사드려요. 서윤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글로벌 기업가 제휴 미팅 시간입니다.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에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가요. 서윤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3년 전 쫓겨나던 날의 주눅든 모습은 더 이상 없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리더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가장 어두운 밤 끝에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고요. 서윤은 그걸 몸소 증명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서윤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서윤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소중히 읽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